1817년 캐나다 몬트리올입니다. 캐나다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50년 전인데요. 이 도시의 상인 몇 사람이 돈을 모아서 은행 하나를 차리고 캐나다 땅에 챙긴 첫 번째 은행입니다. 몬트리올 은행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09년이 지난 어제 이 은행의 이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전산망에 올라온 서류 한 장에 찍혔습니다. 14,000줄이 넘는 보유 목록이고요. 근데 그 목록 안에 이런 글자가 들어있었습니다. XRP라는 글자인데 오늘은 결론 문장 하나를 먼저 꺼내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값이 깎이는 석 달 동안 명단들은 길어지고 있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영상이 끝날 때 이 문장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 어떤 명단이 어떻게 길어졌다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숫자부터 정확히 보고 가겠습니다. 석 달 전 XRP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안팎이었죠. 지금은 1,400원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어요. 이 같은 기간의 시장 전체 크기, 그러니까 가격에 유통되는 개수를 곱한 값은 29%가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 내내 계좌가 쪼그라드는 걸 지켜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근데 바로 이 석 달 동안 시세 차트에서는 나오지 않는 자리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명단입니다. 이 크립토 베이직이라는 외신이 집계 회사 센티멘트의 자료들을 인용해서 전한 내용인데요. 한 지갑에 XRP를 100만 개 이상 담아둔 지갑의 숫자가 석 달 전 약 2,000개에서 지금은 2,038개로 늘어났습니다. 32개 정도가 새로 생긴 건데요. 이 100만 개 정도면 지금 값으로 봤을 때 10억 원이 훌쩍 넘는 물량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런 지갑을 고래 지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자면은 이 명단의 문턱은 금액이 아니라 개수 기준이에요. 금액 기준이었다면 값이 출렁일 때 명단도 저절로 출렁이겠지만 개수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값이 29% 빠졌다고 해서 이 숫자가 저절로 늘어난 일은 없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개수를 사서 채워가지고 문턱을 넘어왔다는 뜻이겠죠. 그것도 다들 던지고 있다는 석 달 사이에 누군가는 매집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두 번째 명단은 뭘까요? 이건 훨씬 더 무거운 소리에 적혀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억이 넘는 상장 주식과 상품을 굴리는 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자기가 뭘 몇 주나 들고 있는지 증권거래위원회에 의무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서의 양식 번호가 13F고요. 제출되는 순간 누구나 인터넷에서 공짜로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큰돈의 지갑 속이 석 달에 한 번씩 강제로 공개되는 제도인 셈인 건데, 그리고 그 2분기 서류의 마감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내 전 세계 기관들의 서류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번에 도착한 서류 한 장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데요. 그리고 다시 몬트리올 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17년에 세워진 캐나다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고요. 자산으로 따지면 캐나다에서 서너 번째로 큰 대형 은행입니다. 이번에 이 은행이 낸 13F에서는 보유 종목이 14,200개고 또 신고된 미국 상장 증권만 우리 돈으로 4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이번 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그 목록 안에 XRP 관련된 상품이 두 줄로 있습니다. 렉스 오스프리 XRP ETF 323주, 그리고 프로시어스 XRP ETF 20주. ETF는 코인을 지갑에 직접 담는 대신에 주식처럼 증권 계좌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둔 상장 상품을 뜻하는데요. 그럼 이 두 줄이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계산을 드려보자면은 렉스 오스프리 XRP ETF는 요즘 한 주에 13,000원이 안 됩니다. 323주면은 대략 400만 원 규모죠. 여기서 프로시어스 쪽 20주까지 더하더라도 두 줄을 합쳐가지고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00조 원이 넘는 서류 속에 500만 원. 은행 입장에서는 있는 줄도 모를 만한 크기의 돈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은행이 왜 샀는지는 서류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산 건지, 고객 계좌를 대신 굴러다가 담긴 건지, 거래를 이어주는 과정에서 잠깐 쥔 물량인 건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도 시장이 이 두 가지 줄을 들여다보는 이유는 시장의 돈의 크기가 아니라 문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만한 은행들은 한 줄을 담아도 아무렇게나 담지 못합니다. 내부 규정, 승인 절차, 보관, 회계 처리까지 그 상품이 은행의 체계 안에서 다뤄질 수 있어야지만 서류에 한 줄이 찍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 500만 원은 베팅의 크기가 아니라 XRP라는 자산이 209년 된 은행의 서류 체계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표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 사실 처음 보는 그림이 아니죠. 한 것도 아니고 이 은행 자신의 전례가 있습니다. 재작년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 처음 나왔을 때 몬트리올 은행의 13F에서도 비트코인 상품이 처음 등장했었는데요. 그때도 시작은 조용했었죠. 근데 이듬해 초 공시에서는 보유가 약 2,100억 정도 규모로 불어나 있었고 대부분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처음에는 목록 구석에 작은 줄이었다가 몇 분기 만에 금액의 자릿수가 바뀐 건데요. 그리고 XRP 쪽 명단도 이번이 첫 번째 줄이 아닙니다. 지난 5월달 시즌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XRP ETF 두 줄 합쳐서 2,200만 원 정도 규모를 신고를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캐나다 6위 내셔널은행도 XRP ETF 몇백만 원 규모를 목록에 올렸습니다. 하나같이 부스러기 같은 금액이고요. 근데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명단에 이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 이야기를 하나 얹어드려 보자면은 시코 델릭이라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전망인데요. 이 사람은 지금 시장을 이렇게 읽고 있어요. 변동성이 말라붙은 지루한 행보가 길어질수록 그 끝은 언제나 큰 움직임이었다.
다들 4분기 저점을 기다리면서 지쳐가고 있지만 지금 시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움직일 거고 그 시점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 다만 정직하게 덧붙여 드리자면요. 이 전망의 주어는 비트코인이지 XRP는 아니고요. 지금 본인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하락 쪽에 실제 돈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아래에 쌓인 숏 물량들에 대해서 한번 쓸어내고 나서 위로 간다는 그림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망에서 가져갈 건 방향성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이 지루함은 공짜가 아니라는 관찰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다음 움직임의 폭이 점점 더 커져 왔었다라는 거죠. 이 가로축은 지난 석 달입니다. 그리고 선 하나는 가격입니다. 2,000원 안팎에서 1,400원대 초반까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락하면서 내려갑니다. 그 위에 선을 하나 더 그어요. 100만 개의 지갑을 씁니다. 2006에서 2038로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갑니다. 두 선은 기울기가 반대라서 한 장의 그림에 서로 엇갈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림의 오른쪽 끝, 어제 자리에 점을 하나 찍습니다. 209년 된 은행의 서류에 XRP 두 줄이 올라온 날이죠. 근데 정작 많은 사람들께서 바라보는 자리는 이 그림 안이 아니에요. 그림 밖의 오른쪽, 아직까지 오지도 않은 4분기의 빈칸입니다. 거기서 싸게 죽겠다고 기다리는 동안 명단이 움직인 건 이미 지나온 왼쪽 석 달이었었죠. 기다리는 쪽과 채우는 쪽, 이 시기가 지금 서로 다르게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 눈에 이 석 달은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던지는 손은 차트에 보이겠지만 받는 손은 명단에만 보여요. 개수 문턱을 새로 넘은 지갑이 32개라는 거는 이 하락 구간에서 물량을 계획적으로 받아간 쪽이 있었다는 정황들입니다. 두 번째로 은행 서류의 두 줄은 금액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읽힙니다. 어제까지는 XRP ETF를 든 은행이 몇 곳인지 셀 이유조차 없었지만요. 이제부터는 분기마다 이 숫자를 셀 수 있게 됐습니다. 0과 1의 차이는 1과 100의 차이보다 커요. 세 번째로 몬트리올 같은 경우는 은행이 비트코인에서 밟았던 계단, 첫 번째 시즌은 구석의 작은 줄이었다가 또 다음 시즌들의 자릿수가 바뀌던 그 순서를 XRP에서도 밟는다는 보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우는 길은 이거예요. 이번 시즌을 출발점으로서 XRP ETF를 신고하는 기관의 명단이 분기마다 조금씩 길어지는 그림들. 그 근거는 총 3가지인데요. 먼저 지난 5월달 모건 스탠리 측에서 이번 주 내셔널 은행과 몬트리올 은행까지도 최근 두 시즌 사이에 이름이 잇따라 추가되는 중이죠. 두 번째로 몬트리올 은행 자신이 비트코인 ETF에서 소액으로 첫 번째 등장하고 나서 이 보유를 크게 불린 전례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13F는 의무 신고라서 숨길 수가 없죠. 늘면 는다고 찍히고 줄면 준다고 찍히니 다음 시즌 서류가 그대로 채점표가 되는 겁니다. 지난 석 달 동안 XRP 값은 29% 깎였지만요. 100만 개 이상 고래지갑 명단은 2006에서 2038로 길어졌습니다. 같은 석 달의 끝에서 209년 된 캐나다 은행이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XRP 두 줄을 감독 당국 서류에 올렸는데 서류에 오르려면 돈보다 먼저 문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값이 깎이는 석 달 동안 명단들은 길어지고 있었다. 이 문장은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몫으로 두고 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은행 서류에 찍힌 500만 원, 우리 구독자분들은 의미 없는 부스러기로 보시나요? 아니면 문이 열렸다는 도장으로 보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 이번에 13F 마감이 지나가지고 XRP ETF를 신고한 기관들이 모두 몇 곳으로 집계되는지 그 숫자를 들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낸 클리어풀 같은 코인들은 전형적인 황금 라인의 코인입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어드린 라인 안에 들어오면 매수했다가 이 라인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시는 거고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 터진 장대 한 봉 터질 때 그냥 팔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저점 줄 때마다 매수해서 수익 내기 너무나도 좋은 코인인데요. 실제로 밤 9시에 추천드린 이후에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오전 9시 수익 실현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 수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요. 다시 타점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적으로 종목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저점에 사서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는 코인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올랐을 때 사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에 대해서 전부 다 텔레그램 브리핑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 만약에 내가 방금 전에 종목에 대한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 이 현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무조건 바로 다음 종목을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 상황 보셔야죠. 거시경제 보셔야죠. 시장 뉴스들 보셔야죠.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런 판단이 확고하게 있어야지만 매수하셔야 되는 거고 현금도 종목입니다. 여의치 않을 때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텔레그램 브리핑방에서 이런 부분들 솔직하게 전부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에 트럼프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금 보유하겠다 미리 말씀드렸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동 관련 테마를 가진 오브스 코인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오늘 오전에 매수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오늘 오후 6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밤 9시에 다시 저점 라인까지 떨어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타점까지 브리핑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내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오브스를 다시 진입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같이 브리핑 도움 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